18강입니다. 수치체제가 바뀌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다. 그러니까 지난 영상까지는 조세, 공납, 역을 기초로 한 수치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봤고, 그리고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농업 중심의 경제가 조금씩 변화하더라 라는 거야. 그것을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수치체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바로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인데, 우리 조선 후기라고 하는 시기는 양란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두 차례 큰 전쟁을 거치게 되면서 농토가 황폐화됐지. 전쟁터로 계속 쓰였으니 제대로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 많아졌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사실 인구도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금을 안정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농지를 적극적으로 개간할 것을 장려합니다. 그리고 양전 사업을 시행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농지를 더 많이 발굴해서 세수를 확보하려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수치체제, 세금 제도를 개편합니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서 원래 개인, 가호에 부과되던 세금을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확대해 나갔고, 궁극적으로는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수치체제를 개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금제도의 개편, 대표적인 세금 세 가지, 전세, 공납, 역이 있는데, 수치체제의 개편을 지금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한 거야. 공납, 조세, 군역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납제도가 어떻게 변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납은 원래 가호를 기준으로, 집집마다 가호를 기준으로 해서 토산물, 특산물을 납부하는 제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게요. 조선 전기 16세기경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방납의 폐단이라는 게 발생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귤 이야기했어요. 물품을, 그러니까 토산물을 납품하는 방납, 그리고 방납업자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 방납업자와 관청 간의 이런 부정한 연결로 인해서 당시 물품을 대리구매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 방납에 대한 비용이 높아지는 폐단이 발생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 대동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죠. 그래서 대동법이 뭐냐? 원래는 집집마다 토산물을 납부하는 거란 말이야. 그 대신 토지 1결당 12두 혹은 면포 혹은 동전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도식을 잘 보시면 대동법 실시 전 되어 있습니다. 각 집집마다 원래 토산물을 정부에 내야 했어. 제주도로 치면 귤 여기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토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방납업자라고 하는데 그들이 관청과 연계해서 많은 비용을 요구했단 말이지. 그게 방납의 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동법을 실시한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자, 기본적으로 이제 집집마다 내던 세금을 토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바꿉니다. 그래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요. 토지를 적게 가진 경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세금을 덜 내. 토지를 기준으로 쌀을 납부하거나 동전을 납부하거나 면포를 정부에 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또 뭐야? 원래 정부에서는 기존의 토산물도 국정 운영에 필요해서 받은 거란 말이야. 제주도에서 귤을 갖고 오면 귤을 소비를 한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귤이 없죠. 그러면 그런 필요한 물품들을 전문적으로 구매하는 상인인 공인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공인은 잘 기억해 두셔야 돼.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공인들이 물품을 사올 수 있도록 물품 대금을 지급하면 공인은 다시 상인이나 수공업자들에게 그 물품을 사서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요 과정이 추가로 늘어난 거지. 상업의 발달을 유도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동법 실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원래는
가호, 집집을 기준으로 토산물을 납부하던 제도였는데 이제 토지를 기준으로 쌀 혹은 면포 혹은 화폐로 사용되던 동전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공인이 등장하였다라고 하는 부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인 등장. 요게 수능 선지에도 나왔었습니다. 공인이 등장하였다. 자, 그리고 이 대동법의 시행은 이런 의미를 또 가진다라는 거야. 토지 소유가 적은 농민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그만큼 합리적이다라는 얘기죠. 위에 백성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시체가 개편됐다. 그래서 이 대동법이라는 제도를 시행했던 것은 광해군 때 경기도 지역에 한해서 처음 시작했고요. 전국적으로 이것을 시행하는데 무려 100년이 걸렸습니다. 자, 100년 이후에 당시 왕이 누구였느냐? 숙종 때거든요. 그럼 왜 무려 100년이나 걸렸는가? 이 대동법을 시행했을 때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백성들은 대환영을 했지만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양반들은 이 제도의 시행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대토지를 소유한 양반 지주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양반 지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지금 대동법의 시행을 막으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야. 오른쪽에 대동법의 시행과 관련된 지도가 있습니다. 교과서 87쪽인데, 자, 1608년 경기도 지역에 시행했던 이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무려 딱 100년이 걸렸단 말이죠. 그래서 양반 지주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 더. 평안도와 함경도는 지금 익류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익류지역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냅둔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주로 군사적 목적의 경비, 군사경비 혹은 중국에서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사신 접대 비용 이런 것들로 직접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요 두 지역은 익류지역으로 대동법에 의한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동법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 더. 기본적으로 상업의 혹은 상거래의 활성화를 초래했다라는 것도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요 단계가 추가되면서, 그 다음 조세 보시죠. 조세. 조세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전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세라고 얘기했고,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땅에 대한 세금을 낼 때 세종대왕 때 시행된 공법이라는 게 있었어. 자, 그래서 공법에 따라 조세를 차등적으로 부과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잘 기억나나? 이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땅의 등급을 6개로 나눴어. 전분 6등법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그 해의 풍흉에 따라 세금 납부 정도를 차등적으로 부과했던 연분구등법이 있습니다. 이 연분구등법 잘 기억해놔야 돼. 그러니까 그 해에 농사짓기 좋은 기후 조건이었어. 그러면 그 해는 상상년이라고 국가에서 판단을 내리기도 해. 상상년은 토지 1결당 20도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이 상중이겠지. 그럼 상중은 상상년만큼은 아니지만 농사짓기 좋았어. 그래서 토지 1결당 18도의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렇게 단계를 쭉 내려오면 하, 중, 하 단계로 내려가겠죠. 요렇게 9단계로 지금 세금을 매겼는데, 하중이 1결당 6도, 하하가 1결당 4도예요. 요렇게 세금을 매겼던 것이 연분구등법이다. 자, 그래서 국가에서는 매년 상상년이다, 하하년이다 정해서 매년 거두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었어. 그런데 양란을 거치면서 16세기가 되면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기 어렵지. 그래서 항상 하중 아니면 하하년으로 판정을 내리고
4두에서 6두의 가장 낮은 등급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관행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최저세율 관행이라고 해. 자, 그래서 어차피 4에서 6두 걷는 맨날 하 중으로만 할 거니까 그럼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판정 내릴 거 없이 인조 때가 되면 그래, 낮은 비율의 세금을 영구히 고정하라 라고 하는 영정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세금, 조세를 토지 1결당 4에서 6두로 고정시켜. 아무리 그 해의 조건이 좋아도 더 이상 세금을 더 걷지 않겠다라는 거야. 조금 더 백성들을 이롭게 여기는 방향으로 세금을 거뒀다라는 얘기죠. 인조 때 영정법입니다. 그 군역 보시죠. 양란 이후에 양반들은 군역에서 면제되면서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상민들은 2중, 3중으로 군포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세도 정치 시기에 삼정의 문란도 있었잖아. 이게 꼭 세도 정치 시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있었던 겁니다. 삼정의 문란. 그래서 특히 군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백골징포라든지 황구첨정 얘기했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백성들의 지금 부담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 영조 때 균역법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해서 1년에 2필씩 내던 세금을 1필로 줄여주었다 라고 하는 것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금을 감면해 준 거잖아. 그럼 국가 차원에서는 세금 자체가 줄어드니까 이것도 좀 손해죠. 그래서 세금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세금을 사실은 새로 만듭니다. 세금 부족분 보충을 위해 어떤 세금을 거두게 되느냐? 결장미라고 하는 세금을 거둡니다. 이거는 토지 1결당 2두의 세금을 추가로 거두는 거야. 자, 일단 토지 1결당 2두를 거둔다. 자, 그리고 부유한 이런 사람들에게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명예직을 주고 이 명예직을 주는 대신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1년당 1필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자, 관직을 가지는 대가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해라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세금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더욱 거뒀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치체제의 변동을 봤는데 잘 봐야 되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잘 보시면 요거는 좀 다른 색으로 이렇게 체크해 볼게. 원래는 전세, 공납, 역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세금이었고 기본적으로 조세, 이 전세는 원래 땅에 대한 세금이었는데 공납과 군역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공납 제도도 잘 보시면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이 토지로 바뀌었어. 전세 원래부터 기준이 토지였습니다. 군역 1년에 2필이라고 하는 세금을 내지만 그 부족분을 토지를 기준으로 또 걷기 시작해. 그래서 조선 후기의 세금 제도가 쭉 바뀌는데 전반적인 경향성이 모든 세금을 통틀어서 조세라고 하는데 조세의 전세화가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만 하나 봐주시면 되겠네요. 조세의 전세화. 모든 세금이 땅에 대한 세금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 얘기가 사실은 처음에 나옵니다.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확대되었다 라는 얘기. 잘 보시면 돼요. 자, 균역법과 관련해서는 함께 보려고 사실은 조금 더 심화 자료 지도서에서 갖고 왔는데 세금 부족분을 거두기 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균역법 시행으로 납부받는 군포가 줄자 재정 보완책이 필요했다. 이에 정부는 명예직인 선무공관을 만들어 임명된 이들에게 포를 징수했고 왕실의 여러 가지 세금을 국가 재정으로 돌렸고 또한 지방관의 경비로 사용하던 은결, 여결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토지에 매긴 세금들을 국가 수입으로 전용했습니다.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겠네요. 자,
5분이 벌써 됐는데 조선 후기의 변동, 상품화폐 경제 발달 요거를 다음 영상으로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